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계획을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러다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떨까요?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덩어리가 아니라 설탕 덩어리였다.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구르트, 농후 발효유 얘기입니다. 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소비자원 연결해서 조사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게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는 여기도 메르스 공포가 덮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메르스 얘기가 좀 강하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중국 관광객들 뭐 그런 관련주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빠졌었는데요. 네.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좀 하락이 좀 많이 심했던 그런 그렇군요. 모습입니다. 지수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네, 종합주가 지수도 2078.64, 마이너스 23.73포인트가 마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4.77, 마이너스 10.96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이 2,100억 원대 매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뭐 마지막에 좀 매수를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네. 그 폭은 크지 않았지만 양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사모펀드 쪽에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사모펀드는 왜 팔까요? 보통 작은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거든요. 사모펀드들은. 네, 예. 또 약간 좀 테마에 좀 많이 편승을 해 있는 그런 그런 매매가 좀 많이 있고요. 섹터별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제 사모펀드들은 보통 중소형주에 좀 많이 집중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관련 쪽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메르스 때문에 혹시나 외국인 관광객이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빠진 건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좀 사실 맞죠. 왜냐하면 사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전체를 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주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좀 활로를 찾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핑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주식들, 그다음에 의류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뭐 유아용품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약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메르스인데요. 메르스가 뭐 아시다시피 뉴스 보시다시피 이제 사망자가 2사람이 좀 네. 나타나면서 더 오늘 좀 공포감이 극대화됐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큰 좀 타격을 받았고 면세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여행을 좀 취소하는 그런 사태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매출 감소를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너무 공포감을 좀 강하게 반영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한다라면은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예.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뭐 중국 현지에서도 또 살 수 있고요. 특히 뭐 알리바바 몰 같은 데는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중국에서도 살 수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을 좀 덜어내는 그런 네. 좀 모습으로도 좀 오늘 나타난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지금 치료제는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마를 잃어가지고 막 오르는 주식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바이러스에 관련된 병이다 보니까 이제 백신 관련주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손 소독제 관련주들 예.
다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때 처음에 이렇게 딱 올라타신 분들은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언제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내가 막상 사질 때는 상한가가 풀릴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꼭지인 경우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관련주들 중에서 메르스랑 정말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저도 사실은 좀 찾아보고 있는데 뭐 메르스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수혜를 본다고 쳐도 전 국민이 메르스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의심을 받는 분들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실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손소독제나 뭐 마스크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좀 황사철에 많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던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손소독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테마라는 게 분위기를 어차피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때 좀 많이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늘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네. 이 엔저가 또 심화가 된 게 오늘 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엔저가 뭐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추가적으로 계속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올해도 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엔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아베 내각에서는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자동차는 그런 계속 부분들이- 그러니까 빠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있어요. 원이 좀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시장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네. 네, M만 지금 반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원이 약한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알겠습니다. 지금 좀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네. 섹터들이 좀 실적도 안 좋고 예. 투심도 안 좋고 많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발을 하셨군요. 네. 새로운 기분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 중국 자유무역협정 FTA가 어제 정식 서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직 그 산업통상부 장관과 그 가우청 중국 상무부장이 어제 서울 한 시내 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문, 협정문에 네. 서명을 했는데 지금 정식 서명까지 이번에 끝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이런 뭐 절차만 남게 된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최대 네. 교육이잖아요. 수출도 가장 많고 수입도 가장 많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하고 FTA 체결로 지금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거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중국의 수입 관세가 한 평균 9.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한 3%, 6% 이 정도니까 사실은 중국이 좀 관세가 높았던 편인데 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교육 품목의 한 90% 이상이 지금 개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 수출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생활가전이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그 한중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실제 GDP가 한 1%포인트 가까이 성장할 수 있고 예. 일자리도 한 5만 개 생길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 역시 농산물인데 근데 예외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얘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쌀이라든가 배추, 쇠고기, 뭐 고추, 마늘 이런 예. 좀 민감한 품목들은 다 예외가 됐는데 콩, 깨, 팥 이런 것들은 일단 관세가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중국산 콩 꽤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예. 중국산 깨가 굉장히 많은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산 깨가 관세가 630%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깨는 하여튼 완전히 국내 시장을 장악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김치 관세도 좀 낮추기로 했는데요. 김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더라고요. 굉장히 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이 위생 당국이 좀 이상하게 해놔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김치가 유산균이 많아서 사실 좋은 건데 너무 많다고 지금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볶은 김치 이런 것만 우리는 수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맘대로예요. 그 중국 김치 수입은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가뜩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식당 이런 데들은 다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김치 수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향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 들어오는 품목들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사람 죽고 난린데요. 아,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가 3차 감염자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감염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렇게 불안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한국인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아닐까요? 다른 나라에서. 게다가 지금 40대 이 메르스 감염자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예. 점 때문에 이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요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 아주 집단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요. 계획된 대로 뭐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전부 그 입국장에서 마스크를 끼고 입국하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특히 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좀 취약한 게 사실 바로 옆에 일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바로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형편이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엔저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지금 더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관광공사도 하여튼 비상점검단을 일단 꾸렸거든요. 그래서 네.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현재 격리 조치돼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한국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네. 외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참 요즘 수출도 정말 안 좋은데 내수 시장까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네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주는 몫이 굉장히 큰데 그 몫들이 줄어들 것이고 중국인들이 돈 앞엔 장사 없는 것 같아요. 엔 싸니까 일본으로 바로 가는 거 보세요. 네, 예. 국민 그렇습니다. 감정들 안 좋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퀵 서비스 기사분들이요. 네. 대포 통장의 우군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재밌던데요. 지난주에 전국 그 퀵 서비스 라이더 연합회 회장이 예. 13,000명의 이 퀵 서비스 기사분들에게 대포 통장 근절을 협조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금융감독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뭐 직접 주고받으면 서로 얼굴이 노출이 되니까 네. 이 퀵 서비스로 대포 통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뭐 퀵 서비스로 이용한다. 그럼 보통 뭐 15,000원, 2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예. 사기범들은 뭐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지불을 한다고 해요. 따따블도 더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퀵 서비스 기사분들이 사실은 수상한 이런 대포 통장 배달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회 차원에서 대포 통장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10만 원 받는 것보다야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면 뭐 더 좋은 거죠. 훨씬 좋은데요. 네. 며칠밖에 지금 안 됐습니다만 신고 전화가 꽤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퀵 서비스 기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포 통장 근절에도 우군으로 나섰다. 야. 그러니까 고마운 소식입니다. 그렇기는 하네요. 근데 퀵 서비스 기사분들이 이걸 눈치채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하도 많이 하니까 좀 수상한 분들은 이 직감적으로 안다고 해요. 직감적으로 예, 저는 직감이 약해가지고 그렇군요. 일반인들도 신고하면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의심되면 저도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네. 예, 요즘 그 스마트폰 저가형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죠.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네. 요즘 휴대폰 매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한 10대 중 3, 4대가 저가폰들이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애초부터 뭐 30만 원대로 아주 싼 가격으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만 네. 보통 출시된 지 한 1, 2년이 지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80만 원대 이상의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60%에 달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53%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좀 싼 스마트폰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 이게 크게 보면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뭔가요? 하나는 스마트폰 기술이 좀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예. 지금 최신 폰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소비자들이 좀 획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1년 정도 된 건 사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또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이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최신 폰인 갤럭시 S6를 구매한다. 그러면 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해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1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거잖아요. 생돈 내는 것 같죠? 과거에 굉장히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보조금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재작년에 나온 스마트폰이다. 그럼 한 거의 최신 폰의 3분의 1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네. 또 이 요즘은 보조금 말고도 통신요금 할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이 뭐 약정을 해서 할인폭을 통신요금을 할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 20%를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보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고폰을 구매해서 이 요금제 할인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휴대폰 바꾸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하여튼 좀 싼 저가폰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여성들의 경우에 남성들의 옷은 잘 안 변하지만 여성들의 옷은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이제 한 2, 3년 간다. 뭐 네. 이러면은 아울렛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값이니까. 좋은 비유시네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휴대폰도 말하자면 아울렛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1년 지난 폰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안승찬 기자는 새 폰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아닙니다. 예, 저도 신기술에는 약한 편이라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뭐 수출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엔저는 더 심화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복병이 생겼습니다.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게 지금 내수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관광 취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한 분당 4장의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드리지는 않고요. 생생경제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된 마곡 히스테이트 마스터 인근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주택거래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기싸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급매물들은 재빠르게 실수요자와 투자들에서 소진되었고요. 지금은 매도자와 인상된 가격이고 매수자는 종전 가격에 서로 크로징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중개업계가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중대형 주택 거래는 지난달 대비 거래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약간 늘었죠. 소형 주택 전세가와 매매가의 고공행지로 중대형 전세 거래는 좀 늘었으나 매매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중소형에 비해서 중대형 주택이 인기가 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최대 4인 가족 이하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 부담 때문에 중대형 주택이 비인기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실거래로 이어졌나요? 59인 경우에 분양가 4억 3천에서 지금 한 6,500, 7천의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1년간 매매가 전매가 불가하지만은 의무로 다 되고 있는 상황이죠. 84인 경우는 7,500 정도의 윗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주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소형들이 다 매매가 소진되고 전세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갈아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은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거의 전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4제곱미터 전후의 주택시장이 대세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된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인근 부동산 현장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진짜 논란의 쟁점입니다. 메르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르스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일단 사망 환자가 2명이 나왔고 이제 최초에서 2단계 정도 지난 3차 감염자까지 나오니까 이게 확산이 정말 우려가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 여행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회복되던 우리 경제 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이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메르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반영해서 오늘 금융시장이 이렇게 빠진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바로 출연하기 전에 네. 우리 증시를 좀 보니까 우선 상당히 1% 이상씩 급락을 네. 했죠. 2%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여행주 하나투어 네. 같은 게 8.87%?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예.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인데 예. 대장주라고 해서 4.52%? 그럼 아모레 퍼시픽은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이 여기 와서 많이 사는 면세점에 이런 데서 네. 많이 사는데 그게 예.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도 거의 5% 가까이 빠졌네요. 예. 분명히 이 사태 이번 사태가 특히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죠. 어제도 미쳤고요. 네. 다만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는 그래도 상당히 빠졌는데 오늘은 0.64%밖에 안 빠졌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 주로 이제 중동이나 이런 쪽에 가는 사람들이 여행객보다는 예. 비즈니스, 사업차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네.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유가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그런 영향을 더 받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겠네요. 그래서 오늘 막 시장 무너져 막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긴 한데 사태가 오래 갈까요?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도? 그게 이제 즉 메르스 사태가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예. 3차 감염자가 그중에서도 사망자가 더 확진이 늘어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 더 가겠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면 사스라든지 네. AI라든지 이럴 때 보면 금융시장 중에서 특히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네. 다만 제가 그동안 쭉 취재를 해보고 IMF 때도 취재를 했고 네. 보면 수없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요동이 치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전염병 사태는 그 증세가 완화되거나 네. 꺾인다거나 그러면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그 좋게. 이전에 예. 그 손실을 봤던 것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런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GDP, 예. 경제 성장률도
거의 예외 없이 회복되나요? 만회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걱정은 그렇습니다. 되지만, 네. 우리 어떤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경제의 어떤 국면에는 네. 큰 영향은 장기적으로 미치지 않을 걸로 보고 뭐 그럴 것 계신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갑을 열고 뭘 사려는 마음들도 그렇지 않아도 별로 없었잖아요. 소득도 안 늘고 그랬는데 이 외국에서 와서 지갑을 열던 사람들이 안 열게 되면은 이거 나도 안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모습은 네. 스냅 사진으로 비유하면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눈에 띄게 예. 뚜렷하게 회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지표로 소매 판매액을 하나 보면은 네. 5월에 우리나라 그 소매 판매액이 상당히 좀 늘어서 4월에 네. 2.8%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예. 그리고 보면은 올해 1월만 해도요. 마이너스 4.6이었습니다. 줄었었죠. 그럼 예. 1월에서 1월 달에 마이너스 4.6이 4월에 2.8로 플러스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내수 쪽에는 네.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그렇게 미약한 거죠. 네. 미약한데 그런 상태에다가 이 외국인 관광객, 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에는 네.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어제도 서울 시내 면세점 가지고 막 이제 대기업들도 몰려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중국인 관광객이요. 하나에 예. 우리나라 오는 숫자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숫자 한 약해서 610만 명입니다. 610만 명이요. 610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명씩 들어오는데 얼마씩 쓰나요? 50만 명씩 들어오는데 예. 대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예약 취소율이라는 게 보통 10% 또 15% 이 정도가 대개 일어나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 방문객이 있고 여기서 나가는 해외 관광객이 있겠죠. 네. 근데 해외 관광객 쪽은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수천 명이 지금 예약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네.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상당히 문제가 이제 그렇죠.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취소율을 15%만 잡아도 5%만 잡아도 네. 한 달에 한 50만 명 들어온다. 그럼 한 7천 명 정도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중국이랑 그냥 숫자의 단위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단기간에는. 그렇죠. 그래서 유통업체들이라든지 뭐 관광, 레저, 면세점 뭐 이런 데들이 다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과거의 경우에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스라든지 예. 뭐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종플루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기 어김없이 영향을 받아왔죠. 분명히 받아왔는데 네. 우리나라도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이번에는 역시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그 세 번째로 발병 그렇죠. 횟수가 많은 나라로 네. 돼 있고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이 돼 있고 이런데 이걸 다시 이제 경제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 2003년 4월에 이제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을 네. 해가지고 그때를 돌이켜 보면요 중국에 한 37조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추산이죠. 연간 예, 단위인가요? 그렇죠. 예. 같은 그 사태로 사태로. 그 사태가 예. 어느 정도 뭐 10년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십 년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렇죠. 굉장히 겁이 나지만 그렇죠. 어느새 없어져 그 있죠. 기간 동안 한 37조 원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럼 사스로 얼마나 돼 있느냐? 한 20억에서 33억 달러 정도 났을 것이라는 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제 추상이고요. 네. 추측이고요. 추산이고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를 예. 보면은 우리나라 GDP에 한 0.5%를 갉아먹지 않았느냐. 상당히 큰 거죠. 모건 스탠리가 예. 당시에 이렇게 예측을 한 그러네요. 건데.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이런 걸 얼마큼 영향을 미친지는 1차 피해, 2차 피해 이렇게 가니까 예. 추산하는 모델이 이제 만들기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네. 발병은 그전부터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금 이제 연구 중이겠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이번에 사스와 이번에 메르스 네.
특히 사스 케이스를 연구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예.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추산을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추측하는 모델을 잘 갖춰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 뭐 면에서도 특히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백신이 없어서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호들갑을 떠는 것도 상당히 좀 호도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 우선 주식시장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네.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를 앞서서 선도하고 그런 기능 때문에 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 부침이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러나 그걸 약간 더 확대해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것이 지표로 가 보면 보세요. 2003년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홍콩의 1분기가 네. 그때 4.1%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0.9로 갔습니다. 네. 중국은요 10.3에서 7.9로 급락을 했어요. 예. 중국은 성장률이. 급락을 해도 7.9입니다. 네. 근데 10.4, 예. 7.9로 갔는데 자, 네. 그 다음 분기에 어떻게 갔겠습니까? 9.6. 그 다음 분기는 9.9로 곧 회복했습니다. 그냥 분기 정도 가는 네. 효과가 나타난 그렇죠. 근데 거군요. 사스와 이것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예.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를 보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플러스 경제, 네. 내수, 수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원전 사고 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산물도 수입을 안 하고 이러는 것처럼 왠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거나 수출하는 것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들도 생길 거는 같거든요. 그런 거 생기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것들이 나타내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홍콩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예. 이미지가 나빠지면 네. 한류의 경제적인 효과도 그만큼 반감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라는 것들이 정말 아직은 이게 뭔가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뭔가 좀 모델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당국에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당국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어떻게 네. 하겠다 얘기하는데 경제당국에서도 이럴 때 좀 한마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있었나요? 경제당국은 예. 한국은행이 사스하고 비교하는 것 네. 하고 저 기획재정부에서 네. 내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밀히 보겠다. 네. 지금 원론적인 그런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경제 쪽으로도 좀 더 이 모델링을 강화할 것 같아요. 네. 좀 여담인 것 같지만 예전에 2001년에 9.11 사태가 났을 예. 때 당시에 앨런 그린스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페이드 의장이 해외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네요. 해외에 있었어요? 예, 예. 해외에 있어서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 민간 비행기가 잘 안 뜨니까 군용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습니다. 맞아요. 예. 빌려 타고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류가 중단이 되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영향부터 예. 쫙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페드 의장만 그런 거 하느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걸 합니다. 하고 계시겠죠?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3월에 났죠. 네.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저하고 몇 명 경제의 그 고참 기자들이 네.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저녁을 했는데 예. 그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난 거예요. 약속을 해놨으니까 만났어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일본 저 대지진 때문에 앞으로 예.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우리의 거기 수출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예측이 많이 맞았나요? 그때 예측이라는 거 왜냐면 그때는 뭐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몇몇 네. 그 고참 기자들과 만나는 그게 저녁장이 오히려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무슨 정교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사건이 나면 그런 금융 당국이 네. 당장 무슨 발표하거나 왜냐하면 숫자를 당장 제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있게 그렇죠. 내놔야 하니까 예. 일정 기간 조사 기간 연구 기간도 필요하겠죠. 너무나 늦진 않겠죠. 네.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고 보니까 여기서 중앙은행 총재라는 사람 분이 네.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경제 효과를
여파를 계산하는구나. 네. 라는 현장을 봤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얼마가 뭐 손해 예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정확한 걸 수도 있고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예산 효과 수없이 다 내놓죠. 다르죠? 나중에 예. 점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염병이 세계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위기 관리와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염병만 그렇습니까? 엘니뇨는 안 그렇습니까? 기후 변화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재테크 고수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시간이고요. 북극성주로 알려지신 분이죠. 오은석 씨와 함께 월급쟁이들을 위한 경매 재테크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네 번째 네. 시간인데 그동안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제 네 번째 투자 비법이네요, 벌써. 그 네 번째 투자 비법은 바로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역발상이요? 이 말은 네네. 쉬운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투자 고수들이 얘기하거든요. 역으로 발상하라. 근데 예, 예.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일단 초보와 고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투자 기준의 이제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보들은 이제 투자 기준이 확실히 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신의 판단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많이 좀 따르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사람이 몰려가는 곳에 여기 무슨 우주가 있지? 하고 관심 많으셔서 투자를 하고요. 네.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면에 이제 고수들은 자신만의 좀 확고한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문난 단체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송담이 있잖아요. 이미 다 먹고 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아무리 좋은 투자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일단 매매 가격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그 자신이 목표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미치 못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결국 그 역발상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지만 투자 가치가 있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물건 공략하는 투자 전략이 바로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까지는 찾아요. 근데 예. 거기가 수익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역발상 투자는 이제 많은 투자 경험이 있어야 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초보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초보 투자자들도 언젠간 또 고수가 되기 때문에 미리 네. 알아두면 좋겠죠. 그 엊그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 지난 5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래량 증가와 함께 또 매매 가격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평가 좀 상승한 것은 아니고 특히 그 80제곱미터 이하 즉 그 소형 내지 좀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폭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또 20평대 평 단가가 그 30평대 평 단가를 앞지른 그런 단지도 좀 도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좀 중소형 이하의 아파트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 중소형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외면받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50평대와 같은 대형 아파트를 역발상으로 한번 공략 해보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역발상은 가능해요. 5, 60평 형대를 사려고 네. 하면은 그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그러니까 네. 도전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네. 사람들이 안 몰리니까 수익률이 또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경매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그 최근에 낙찰된 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고양시에 있는 24평형 A 아파트가 이게 이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시세에 형성되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난달에 14명이 입찰해서 그 감정가의 96%인 1억 8,300만 원에 낙찰되었거든요. 네. 비록 시세에 비해서는 한 700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낙찰받긴 했는데, 이처럼 입찰자가 좀 많이 몰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찰 경쟁률이 올라가고요. 결국 입찰가가 높아지면서 좀 경매를 통한 적합 매수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반면에 그 같은 고양시에 있는 59평형 그 B 아파트의 시세는 4억 7천에서 한 5억 정도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5명이 입찰해서 감정가의 79%인 3억 7,100만 원에 낙찰되었거든요. 꽤 낮게 낙찰이 됐군요. 네네. 그래서 시세에 비해서도 뭐 최소한 1억 정도 좀 저렴하게 그 낙찰받은 거죠. 네. 근데 현재 2단지의 37평의 매매 가격이 3억 9천에서 4억 정도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59평형의 아파트를 그 37평형의 매매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낙찰받은 그런 셈이죠. 그리고 현재 37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치고 현재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9평형은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매물 중심으로 좀 간헐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아파트가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낙찰가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낙찰가보다는. 그것도 있고 또 37평형 매매가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59평형대 낙찰가가 37평형대보다는 그 37평형대 시세보다 낙찰가가 낮고 또 37평형의 매매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시세보다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만 그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낙찰받은 아파트를 금매 가격으로 매도를 해서 그 차익만큼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방법이 바로 그 역발상 투자의 어떤 핵심적인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싸요. 예. 돈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돈은 또 많이 들어가는데 네. 상대적으로 현재 전세가가 또 워낙 지금 이제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59평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가 거의 3억 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좀 부담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역발상 투자가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리스크도 안고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투자에 반드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특히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그 리스크도 비슷해서 커지는데요. 그 이제 역발상 투자 전략의 수익이 그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좀 몇 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져서 어떤 그 틈새 시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모든 대형 아파트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좀 수익이 낼 수 있는 대형 아파트 이런 체크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대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일단 거래가 된 단지 내 물건을 등록해야 됩니다. 거래가 없는 지역은 안 된다. 안 되고요. 네. 예. 그래서 대형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뭐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그 소득 수준 등이 또 좋아서 또 가격을 금매로 내놓으면 또 거래가 바로 되면 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은행의 또 실제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 전에 해당 지역의 중개사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면 바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상 입찰가에서 거래 가격을 제외한 차익 정도로도 그 본인이 만족한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산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세를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즉, 그 추가 하락 없이 바닥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단지 내 물건의 경우에는 거래가 일단 될 가능성이 크고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단지 내에 그 대형 평수만 있는 단지보다는요. 중형과 중대형 그리고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좀 골고루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단지가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 중소형부터 차근차근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의 물건 살고 있는 사람이 팔고 이 사람이 중형의 물건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형의 물건을 팔고 중대형이나 대형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거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까지 네네. 해서 네 번째 시간까지 이 정말 고수들만 알고 있는 비밀 재테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경매. 네. 월세 예, 받는 직장인이 들기로 했다라는 책도 이제 쓰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매 재테크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4시간 동안 진행해 주시면서 저도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네네.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지금 제가 네 번째 각각 테마별로 무비 예.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전세금 투자, 신권 투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역발상 투자까지 말씀드렸는데, 예. 모두 이제 초보부터 고수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드린 거고요. 그런데 재테크는 한 번 투자해서 큰 수익을 받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꾸준히 네. 하시는 것이 결과적인 왕도이지 않느냐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공부하면? 그만큼 본인이 최선을 또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지 또 그런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4시간까지, 네 번째 시간까지 진행 잘 잘 들어주셨고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극성주 오은석 대표였습니다. 장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요구르트 제품, 시중에 종류도 굉장히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산균 덩어리가 아니라요,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비자원에서 시중 요구르트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에 대한 모든 것 3부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